네, 안녕하세요. 지난주가 아니고 지난 달인가요? 네, 그때는 커피 가지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참석하신 분 계시나요? 네. 하여튼 그때하고 오늘 그 토픽하고는 상당히 이제 다르죠. 네, 전번에는 굉장히 소비재적인 그 커피를 가지고 어떤 마케팅 그 얘기를 이제 풀었고요. 오늘은 일반 소비재가 아니라 이제 기업들, 조직들 그런 데서 어떤 이제 상품을 이제 구입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기업들이 이제 대응을 할 건지, 그러니까 B2B 마케팅에 대한 이제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B2B와 B2C, 그러니까 소비재 쪽 시장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달랐는데요. 가면 갈수록 이게 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 드리면 B2C는 이제 예전에 그 광고를 기업들이 이제 많이 하잖아요. 이런 뭐 강남의 길거리나 뭐 그런데. 근데 이제 B2B는 별로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시면 B2B 그런 그 기업들,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그런 기업들은 전형적인 B2B 기업인데 거기가 뭐 공익성 광고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B2B와 B2C의 어떤 차이가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은 그 중에 굉장히 단적인 예 하나만 드리는 거고, 이따가 더 다른 이제 형태의 그런 마케팅의 수렴 현상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목차는 이런 식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책의 저자가 필립 코틀러이기 때문에 이 필립 코틀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근데 필립 코틀러는 뭐 제가 예전에 나왔던 학교도 같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떤 관련성이 상당히 많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뭐 필립 코틀러의 여러 가지 행보,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이라는 툴을 가지고 뭐 기업들, 뭐 NGO, 뭐 정부, 지자체, 뭐 그리고 공익적인 이슈 그런데 여러 가지 막 적용을 하는 게 뭐 제가 그동안 한 10년 동안 이런 쪽에 일을 그런 걸 했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어떤 그 기본적인 행보가 상당히 저와 비슷하다 그런 느낌을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립 코틀러에 대한 그 얘기를 제가 처음에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B2B와 B2C의 어떤 차이점, 어떤 것들이 다르고 어떤 것들이 점차 비슷해 가는지 이제 그런 걸 B2B 특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3번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실행 방안을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 B2B에 있어서는 성분 브랜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분 브랜딩 이거는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부품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 사용하는 소재들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 그 어떤 전체 물품의 일부로 들어갔을 때 그거를 어떻게 브랜딩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B2C에 있어서는 저게 전혀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B2C는 그야말로 이제 금방 사람들이 소비하고 사용할 물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니까 저게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B2B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장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저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많습니다. 요즘 뭐 제품들이 가면 갈수록 이제 세분화되고 있고 어떤 제품 안에 들어가는 그 부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성분 브랜딩이 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브랜드 요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어떤 로고나 뭐 슬로건, 그 어떤 브랜드 네이밍 뭐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B2C와 비슷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저기는 이제 조금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브랜드 광고는 같은 것 같으면서도 B2C와 상당히 또 다른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리고, 그리고 B2B는 일반적으로 감성 브랜딩이 별 필요 없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물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이 감성이라는 부분이 어떤 소비자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 감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B2B에 있어서는 어떤 아무리 상대편이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결국 구매 담당자는 한 명이거든요. 물론 이제 층층시야 여러 사람들이 이제 관여를 해서 어떤 업체의 물건을 살 것이 구매할 건지 결정을 하겠지만 결국은 그 상대편의 구매 담당자가 한 명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구매 담당자의 의견에다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을 건지 할 때 그때 이 감성적인 부분이 생각 밖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구매 담당자는 결국 인간이니까 라는 이제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감성 브랜딩. 그리고 신뢰 브랜딩은 이런 B2C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B2B에 있어서는 더더구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B2C에 있어서는 어떤 한 소비자가 뭐 기분이 상해서 그 물건을 안 산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거든요. 요즘 이제 입소문 때문에 영향이 더 있긴 있지만, 그렇지만 B2B는 B2C에 비하면 이 구매자가 숫자가 엄청 많지가 않죠. 사실은 알고 보면 뭐 기껏 해봐야 10개인 그런 기업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뭐 2개 기업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상대편 기업은 한 번 구매를 하면 계속 구매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대편 기업의 그 결제 담당자가 아무래도 좀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결정을 하면 잘 안 바꾸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걸 구매 업체를 바꾸려고 그러면 뭐 기한서도 다시 써야 되고 뭐 하여튼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 계셨으면 충분히 그 동감을 하실 텐데. 그래서 이 구매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게 반복 구매가 많기 때문에 이 신뢰를 잘 형성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관점으로 B2B 브랜딩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사점은 이제 결론 부분이고요. 그래서 필립 코틀러 얘기를 좀 드리면은요, 여러분이 뭐 인터넷에 이렇게 보시면 뭐 비즈니스 구루가 뭐 누구다 이제 그런 것들을 랭킹 매겨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8년에 그 나왔던 자료인데 제가 왜 2008년 자료를 하냐면 지금 2012년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발표한 자료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이게 자주 나왔는데 왜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 발표를 잘 안 할까요? 이게 주로 이제 미국 쪽에서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요즘 발표를 자주 안 할 것 같습니까? 새로운 그 뛰어난 사람들이 잘 안 나타나나요? 뭐 옛날 사람들이 계속 지배를 하고 있나요? 이거는 세계 경제, 미국 경제 몰락하고 관련이 있어요. 2008년에 뭐가 생겼죠? 미국발 금융위기가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이 물론 회복을 조금 했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지금 불황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08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미국의 어떤 경제학자나 경영학자의 발언권이 굉장히 셌어요. 자기들의 생각이 이 세계 경제를 지배한다고 생각하고서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2008년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추락을 하니까 이제 자신감을 좀 잃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 생각이 그렇게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즈니스 구루 랭킹이 옛날만큼 파워풀하지가 않고 결국 이 비즈니스 구루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대부분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럽이나 이제 그쪽도 일부 있지만 자기 미국식 그런 사고방식, 그런 경영사상, 경영 철학 이거를 전 세계에 다 전파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그렇게 됐고 지금 유럽으로도 이 경기 침체가 지금 확산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감안하셔서 이제 보시는데 그래서 이게 2008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어인 화이트라는 사람이 발표한 것들의 랭킹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 22개 정도까지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게리 해머리라고 많이 아시죠? 책도 우리나라 많이 번역돼 있고 토마스 프리드만, 빌 게이츠, 말콤 글래드웰, 하워드 가드너, 이제 로버트 라이시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6위가 필립 코틀러이거든요. 오늘 그 소개하려고 하는 그 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노스웨스턴 대학 그 경영학 교수인데 이분이 여기서 교수를 몇 년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현재까지 2012년까지 50년 했어요. 50년 1962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면 정교수가 아니에요. 지금 80대 초반 나이가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교수가 끝나긴 끝났지만 이제 그 미국에서는 그 최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또 계속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하고 관련 없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왔었고요. 제가 알기로 한 3번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노스웨스턴 대학의 마케팅이 특히
유명하거든요. 뭐 미국의 여러 그 경영대학원이 있지만 그 중에 마케팅으로서는 노스웨스턴 대학이 이제 제일 최고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그런 지위를 그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립 코틀러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1962년부터 가서 거기서 그때부터 마케팅 강의를 쭉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분이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다른 분들 뭐 얘기는 뭐 제가 오늘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이 전체 22에서 6위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필립 코틀러다. 이걸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크레이턴 크리스텐슨 이제 여기는 우리 뭐 파괴적 혁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분도 여기 이제 포함이 돼 있네요. 하나만 포인트를 얘기 드리면 여기 22가 마이런 숄즈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마이런 숄즈. 금융 분야에 있는 분이면 다 아는데 선물 그 거래 그 모형 그 만드는 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인데 이게 이 자료가 2008년 5월 5일 날 발표했기 때문에 이분이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좀 이분이 추락했죠. 왜냐하면 미국 금융위기 그것에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회사 내에서 그 인기도 순위도 계속 바뀌지만 이런 그 구루의 그런 순위도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제 바뀌게 되는 거. 그건 뭐 우리가 사는 이상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케팅 거장에게 오늘의 묻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22 랭킹은 이제 비즈니스 전체 경영 구루의 랭킹이고요. 이거는 이제 마케팅 쪽만 보고서 구루가 누군지를 이제 그 따진 책인데, 이 책도 제가 뭐 번역을 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 마케팅의 이제 그런 그 사람들, 여러분 뭐 마케팅에 뭐 많이 그 공부를 하시면 아셨겠지만, 아니요, 공부 조금만 하시면 당연히 아셔야 될 것 내용 중에 포지셔닝이라는 게 있잖아요. 포지셔닝. 자기 회사 제품을 경쟁사 대비 어떤 위치에 이렇게 놓고 사람들한테 어필할 것인지, 그게 이제 우리가 포지셔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포지셔닝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고 그 분야로 책을 계속 썼던 이제 알 리스라는 분과 잭 트라우트가 이제 여기에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늘 뭐 브랜딩 얘기를 하지만 이 브랜딩 그 자산이란 말을 만들고 브랜딩 그 전략에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이제 데이비드 아커라든가 뭐 라레시, 맥케나, 뭐 페퍼스, 뭐 켈치, 돈 슐츠, 뭐 세이볼드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저 책 안에 이제 다 있어요. 이 책에 이제 그 저자가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제 Q&A 하는,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 책의 순서를 어떻게 할까 그거를 이 책의 저자가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 이 필립 코틀러를 제일 먼저 넣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런 다른 분들하고 이분하고의 어떤 격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필립 코틀러는 마케팅의 이런 이론 체계를 완전히 정립한 분이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필립 코틀러를 제일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이제 질문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구루의 어떤 생각들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저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 코틀러 이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태어나서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경제학 쪽으로 석사 박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분은 마케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분이 경제학으로 학위를 받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는 이분이 공부할 때는 마케팅이라는 학문이 없었어요. 물론 경영학은 물론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경제학으로 하고 있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따가 좀 더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이제 포스트닥이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했어요. 행동과학, 이런 수학. 경제할 때는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잡을 얻은 데가 이제 루스벨트 대학이라고 있는데, 이 대학이 1946년에 이제 개관을 했거든요. 근데 이 루스벨트는 2차 세계대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만든 학교예요. 루스벨트가 1945년에 그 서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여튼 기리기 위해서 만든 학교인데 거기서 경영 경제학,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비즈니스 이코노믹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업 경제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기업 관점에서 어떤 경제 현상을 이렇게 다루는 거. 그래서 물론 미국에 지금도 경영 경제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이게 뭐 그렇게 크게 각광을 못 받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의 학문이고요. 근데 이제 이걸 하다가 이제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오퍼를 받아가지고 갈 때
거기에 이제 그 주임 교수가 제안을 했어요. 노스웨스턴 대학 와서도 경영 경작을 할 것이 가르칠 건지 아니면 마케팅이 지금 뭐 체계가 잘 안 잡혔는데 당신이 와서 마케팅을 한번 체계를 한번 잡아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두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필립 코틀러는 이런 호기심이나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막 여기저기 적용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좋아해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익숙한 것만 맨날 하는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편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알고 있는 걸 여기도 적용해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필립 코틀러는 후자예요. 그래서 이 마케팅 그 강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50년간 강의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가르치면서 이제 그걸 다 이제 체계를 잡은 거죠. 그래서 62년에 이제 이 학교에 가서 67년, 그러니까 5년 동안 강의하고 논문 쓰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마케팅 체계를 이제 잡고 이제 그 책을 발간했는데 그게 이제 마케팅 관리론이라는 책이죠. 마케팅 관리론 책 한번 읽어보신 분 계세요? 별로 이 책이 지금 14판이에요. 14판. 우리나라로는 지금 13판까지 지금 뭐 번역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책이 마케팅, 요즘은 이제 다른 마케팅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서 상대적인 가치가 이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 책이 그동안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는 텍스트북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이제 그런 책이죠. 그래서 하여튼 현재까지 이제 노스웨스턴 대학에 이제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스트닥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공부를 더 하겠다라고 할 때 1년이나 2년 정도를 더 하는데 요즘은 포스트닥 말고 포스트백도 있습니다. 포스트백. 이 말 아마 여러분께서 처음 들으실 줄 모르겠는데 무슨 말일까요? 포스트닥은 이 닥터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잡는 그 연구직을 말하는데 포스트백은 뭘까요? 학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학사. 배철러라고 그러죠. 배철로의 앞에가 BAC잖아요. 닥터의 앞이 DOC이든. 그래서 요즘은 학사학위 받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일부 있지만 미국에는 그게 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예를 들면 요즘 인턴도 이렇게 자꾸 내려오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막 인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기업체 들어가서. 하여튼 그런 것처럼 포스닥은 뭐 지금 여전히 있지만 이게 계속 그 선행학습 위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요즘 포스트백 이제 그런 표현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 필립 코틀러의 다른 책들을 보면 이게 이제 영어 이름으로만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것 중에서 뭐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하이 비저빌리티 이런 책의 제목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퍼스널 마케팅 그런 걸로 돼 있어요. 어떤 한 개인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리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완전히 개인이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퍼블릭 섹터, 뭐 지자체 같은 이제 도시 이런 경우가 어떻게 이제 마케팅을 할 건지, 그리고 뭐 일루시브 펜 이거는 이제 스포츠 마케팅이에요. 어떤 예를 들면 야구 구단이 어떻게 하면 관객을 많이 이렇게 홈구장에 이렇게 데려오고 또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지 이런 고정팬이 될 건지 그런 스포츠 분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쪽은 이제 완전 지자체고 이쪽은 뭐 어떤 컨벤션 그런 쪽이고 이거는 제약기업 관점이죠. 이런 국가 관점. 하여튼 그런 그리고 이쪽은 이제 공연 장소, 예를 들면 예술의 전당이 어떻게 하면 관객들이 많이 오도록 할 건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주체에다가 마케팅을 적용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 시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분석하고 또 어떤 마케팅 제안들을 뭐 다양하게 제시한 이제 그런 그 학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들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막 뽑아봤어요. 그 인터넷 서점에서. 그래서 이런 책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일부 뭐 이렇게 책 커머는 여러분 눈에 좀 익숙하게 이제 다가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이 비저빌리티가 이 퍼스널 마케팅 이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퍼스널 마케팅 책을 제가 열심히 한번 봤어요. 저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근데 이 책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내가 봤는데 그게 뭐냐면요.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것도 고민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이제 어떤 뭐 스포츠 스타도 그렇고 어떤 엔터테이너가 이제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비주의가 팍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주 뭐 이렇게 평판이 나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것 말고도 이제 흥미로운 포인트가 여기 많이 있는데 하물며 그런 것까지 지적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평판이라는 것은 살았을 때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죽고 난 후에도 이 평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더구나 이 사람이 어떤 뭐 책을 갖고 있고 저작권을 갖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죽은 후에도 이 사람의 그 뭐 CD를 계속 보거나 뭐 책을 보거나 막 그런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그런 포인트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성 매진, 아까 스탠딩 룸 온이라고 그랬는데 이 스탠딩 룸이라는 게 뭐냐면요. 입석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입석. 그러니까 좌석은 다 이제 표가 매진이 됐고요. 입석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끄는 이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이제 전성 매진이라고 했는데 뭐 굉장히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런 포인트들 좀 얘기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 필립 코틀러의 책 중에서 가장 그 교과서에 해당되는 책이 이 마케팅 매니지먼트, 그렇죠? 이게 이제 마케팅 관리론 그 책이고요. 작년에 14판이 나오고 13판이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돼 있고,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쉽게 만든 그 책이 이제 이 Principles of Marketing, 마케팅 원리라는 책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4판 이제 돼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12판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책이 그 필립 코틀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텍스트북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행보 갖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필립 코틀러와 좀 비슷하다 그런 느낌들을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강의를 하는 이 B2B 브랜드 마케팅 이 책 번역을 이제 제가 맡게 되면서 이제 번역하다 보면 이제 뭐 좀 의문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의도로 했는지 저런 의도로 했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제가 이제 메일을 보내게 됐어요.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사적인 질문으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제 필립 코틀러 이제 당신이 그 전공을 경제학을 하다가 마케팅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 그리고 당신이 마케팅 분야를 공부할 때 예전에 배웠던 경제학이 어떤 데 도움이 됐었는지 이거 제가 그대로 그냥 쓴 겁니다. 그대로 이 질문을 했어요. 했더니 이제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뭐 이거 이제 뭐 영어로 다 돼 있긴 하지만 뭐 하여튼 뭐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자 이 표는 아시겠죠? I never switched to a marketing major. 나는 마케팅으로 전공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다. 결국. 나는 여전히 경제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여튼 변절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뭐 옛날에 같이 공부했던 경제학하는 사람들로부터 뭐 비난을 받을까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그 다음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보니까 이 경제학을 보니까 이런 고전파 경제학 이런 것의 그 원리가 너무 가격 중심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경제학 배울 때 가장 첫 번째 배우는 게 수요 공급 법칙이잖아요. 근데 수요 법칙은 뭐죠?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돼? 거꾸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으니까 기업들이 공급을 늘린다. 그래서 이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만나는 데서 이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 대부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쪽은 양이고 퀀티티, 한쪽은 프라이스, 가격이죠.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뭐 곡선이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막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얘기를 하라고 하면 이 양과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립 코틀러가 경제학을 이제 공부를 쭉 다 이제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가격이 아닌 것에 의해서 어떤 상품의 수요가 결정되는 게 너무너무 많다라는 걸 이 현실 시장에서 자기가 목격을 하고 나서 이 경제학 이론만 갖고는 이 현실을 제대로 설명 못 하겠다. 내가 근데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마케팅에다가 이제 그 자기 이론을 막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바꾸기도 하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도 넣고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얘기는 자기는 여전히 이 경제학을 하고 있고 이 경제학의 그 외연,
그 국경을 내가 지금 넓히고 있는 그런 프론티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경제학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마케팅이라는 것을 여기서 마켓플레이스 이코노믹스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게 뭐죠? 마켓플레이스가 시장 현장이잖아요. 시장 현장. 뭐 백화점에서 지금 뭐 사람 물건 사고 팔고 뭐 재래시장에서 팔고 그 시장 현장 경제학이 마케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글자 하나도 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분은 자기가 알고 있던 어떤 그 경제학 지식을 마케팅으로 이렇게 확장시켜서 아주 이렇게 멋지게 지금 작업을 이제 해온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마켓플레이스 이코노믹스라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충분히. 저도 사실 이 정도까지 필립 코틀러가 생각하는 줄 몰랐었어요. 근데 이 책을 번역할 때 그때가 2008년, 9년 그 무렵인데 그때 처음 알게 됐고 이런 사실을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그 자료들을 막 보니까 이제 자기는 여전히 경제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다른 데서 알게 됐어요. 제가 예전엔 그걸 눈치를 못 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분은 일관되게 이런 생각을 해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제가 경제학을 이제 하다가 이제 지금 좀 마케팅 이런 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꾸 물어요. 당신이 원래 경제학인데 왜 마케팅 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나도 이렇게 시원치 않은 그런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코틀러의 히틀러라고 했나요, 제가? 코틀러의 답을 보니까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주 적절한 그 답변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립 코틀러 B2B 브랜드 마케팅 책 보면은요, 그 첫 번째 페이지 이렇게 넘기면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모던 이코노미, 그러니까 현대 경제의 원동력은 돈이 아니라 마케팅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현대 경제를 지금 성장을 계속 이렇게 해오고 이제 번영을 이렇게 구가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거는 돈이 아니라 마케팅이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있으세요? 어떤 감이 있다든지? 찰력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마케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죠? 따지고 보면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마케팅이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 욕구가 생기도록 소비자를 부추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원래 욕구가 없었는데 그 상품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도록 유도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얼한 표현이지만 그게 마케팅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현대 경제는 이제 대량 생산이 막 되고 그래가지고 이 공급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근데 공급이 많이 됐는데 그거를 살 사람이 없으면 기업들이 다 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마케팅이 이제 나와가지고 뭐 이거 프로모션도 하고 뭐 이벤트도 하고 뭐 브랜드 네이밍도 잘 만들고 뭐 광고도 감성적으로 막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상품을 사고 싶도록 한 거예요. 마케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늘어나는 공급을 이제 충족시키는 수요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경제가 성장한 거다 이거예요. 어떠세요? 그런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좀 이상한 것 같습니까? 이 표현은 제가 뭐 거의 99% 확률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표현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요를 창출해 주는데 이 마케팅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전번에 커피에서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마케팅이 결국은 이 환경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사람들의 욕구를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비를 하고 생산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원을 썼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지화자원이 됐든 뭐가 되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기후변화 이슈가 생기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에는 이제 그럴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이슈를 이제 없앨 것인지 그런 걸 이제 따지는 게 이제 공익 마케팅이고 뭐 환경 마케팅이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익 마케팅이나 환경 마케팅은 마케팅의 영역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완전히 기업의 어떤 수구 역할을 한다고 그러나? 그런 역할로 했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자각이 생기게 된 거죠. 결국 이 세상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뭐 이론도 바뀌는 거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미로 필립 코틀러가 이 책의 서문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필립 코틀러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고 이 사람이 뭐에 기여를 했고 그거를 완전히 통달하고 싶다. 그런 욕구가 있으시면 아직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안 되는데 이 레전드 인 마케팅 필립 코틀러 이 세트 9권으로 세트가 돼 있어요. 이걸 한번 사셔서 보시든지 뭐 미국 도서관에 가서 거기서 도서관에서 보시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이 책 나온지 몰랐는데 이번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막 찾다 보니까 마침 이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드립니다. 더구나 여기는 이제 책을 갖고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책을 많이 소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B2B의 이제 특성 얘기로 넘어가면은요. 자, 이게 막 현란하게 동그라미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B2C 얘기했고요. B2C는 이제 비즈니스 투 컨슈머죠. 한 10년 전부터 이 투라는 거, 여기 누구로부터 누구로, 그 투가 이제 다 이 알파벳, 아라비아 숫자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죠? 이거는 뭘까요? B2G? 가버먼트,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업 상품을 이제 국가 어떤 정부 기관에다 납품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럴 경우 이제 비즈니스 투 가버먼트고요. 이제 저 C2C는 이제 컨슈머도 컨슈머인데 예를 들면 옥션 같은 회사죠. 자기 쓰던 제품 어떤 상품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팔고 싶다. 그랬을 때 C2C. G2C는 이제 또 정부가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G2C가 정부가 소비자한테 뭘 팔려고 그래요? 뭘 팔려고 그럴까요? 그리고 정책을 팔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정부 정책. 정부 정책을 잘 설득을 해야 소비자들이 이제 거기에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세율을 올리고 싶다. 근데 세금 올리면 이제 조세 저항이 있잖아요. 근데 저 G2C를 잘 해야 소비자들이 맞아. 정부 재정을 좀 튼튼하게 하려면 우리가 좀 세금을 더 내는 게 맞겠어. 응? 만약에 재정 적자가 많으면 정부 부채가 많아지고 그런데 이 정부 부채를 요즘 일본 사람들이 좀 그런데 우리나라 국채를 안 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더 내는 게 낫겠어.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 홍보 같은 게 해당하는. 이 G2G는 우리나라 지자체 간에라는 것도 가능하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 해당되는 거예요. B2R이 있습니다. R은 여기다 써놨지만 리테일러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있는데 기업이 이제 다른 큰 기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그만 소매 업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도 있고 이제 개수가 굉장히 많죠. 이제 일반 컨슈머는 아니지만 어떤 적정량을 이제 계속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2R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B2E, E는 이제 그 직원을 얘기하는 거요. 그러니까 회사가 직원한테, 자기 회사 직원한테 뭘 팔려고 그러죠? 냉장고 회사는 자기 회사 직원들한테 팔려고 그러고, 보험도 그렇게 할 거고, 휴대폰도 하려고 그러고, 할인해서 이렇게 좀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부 마케팅이라고 하죠. 인터널 마케팅. 그게 이제 B2E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알고 보면 이 경제 주체가 많이 있고 그 경제 주체 간의 거래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 많은 것 중에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B2B 이거를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G2C도 좀 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포함 안 했지만 여러분이 얼마든지 더 만들 수도 있어요. 경제 주체라는 게 사실 많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G2C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이제 예전에 컨설팅을 실제로 이런 분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집권한 지가 이제 거의 10년이 이제 돼 가잖아요. 근데 이제 2002년에 이제 월드컵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이제 올해가 이제 바로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됐어요. 막 이렇게 뜨거운 하여튼 그 열기를 가지고. 근데 이제 당선자가 되면 이게 이제 보통 12월에 당선자가 결정이 되는데 실제로 취임하는 거는 이제 2월 말쯤 되거든요. 그래서 한 2달 동안 이제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여유가 있는 이유는 이제 뭐 전직 대통령이 이제 업무 인수인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뭐 대통령 인수위원회라는 게 생기잖아요. 올해 말에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똑같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뭐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시죠? 뭐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은데 아주 그때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상대편 정당은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사이버 선거, 인터넷을 활용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이쪽 여당도 그렇고, 이제 야당도 그렇고, 이제 정책 그 참모들도 있고, 선거 이제 그 오거나이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그런 광고 대행사나 이런 홍보 대행사들이 다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당도 그랬고 야당도 그랬고 이 광고 대행사들이 그 당시 이제 막 뜨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 선거 전략을 짜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다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거를 받아들였고 상대편 정당은 그걸 안 받아들였대요. 왜냐하면 이쪽은 인터넷의 파워를 잘 몰랐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터넷 때문에 이제 그 인터넷을 선거 홍보에 이제 채널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인수인계를 이제 하기 전에는 그 정부 부처들이 이제 다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새 대통령이 오면 우리 부처가 어떻게 이제 새로운 정책을 하겠다라고 제안할 것인지 이제 막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되거든요. 올해도 똑같이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 국정홍보처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을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역할에 국정홍보처라는 게 기억하세요? 국정홍보처라는 조직이 있었다는 거. 근데 나중에 이제 여당이 이제 지금 새누리당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없어졌죠 그때.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없었는데, 근데 그 국정홍보처로부터 이제 그 당시에 전화가 저한테 왔었어요. 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책 홍보를 하는 방안을 짜고 싶다.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이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정책 홍보를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국정홍보처의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스토리텔링으로 정책 홍보를 하고 싶다. 또 하나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하고 싶다라는 그 포인트예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게 굉장히 일반적인데 지금 얘기는 제가 1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발상하네요, 그때. 그래서 정부도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걸 그때 제가 실감을 했다니까요. 기업도 아직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을 때요. 스토리텔링, 제가 2003년에 제가 책을 썼는데, 그땐 책 쓰고 있는 중이었어요, 사실 그때. 책 쓰고 있는 중이었는데, 하여튼 그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먹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그 일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제 어떤 식의 제안을 그때 제가 했을까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국가 정책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이때 국정홍보처 그 담당자의 고민이 뭐냐면요. 자기들이 국정홍보처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때 홈페이지 만든 게 붐이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오고 또 안 온대요. 재미가 없대요,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막 써놨는데 되게 재미없게 쓰잖아요. 사실 막 어렵기도 하고, 이해도 잘 안 되고, 막 그런. 그래서 이제 그걸 스토리텔링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이 조직의 이제 첫 번째 목표였는데, 물론 이제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사람들이 국정홍보처 오도록 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시장들 있잖아요. 사이버에서. 그런데 들어가서 홍보를 하라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카페 같은 거 만들기도 하고, 어떤 광장 같은 거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차피 막 도니까 거기서 볼 가능성이 크잖아요. 구태여 국정홍보처라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재래시장은 아니지만 구태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중 속으로, 그런 표현 아시죠?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홍보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때 이제 그거 하고 나서 나중에 그걸 정부가 좀 지나치게 많이 하느라고 또 부작용도 막 있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블로그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부작용 일으키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요즘 신문에서도 많이 보고,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이 정부도 이런 그 G2C, 이런 그 관점으로 홍보를 한다는 거죠. 과거에도 했고 그렇고.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가 생기면 계속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벌써 제가 한 4년 정도쯤 됐나 그랬는데 트위터 이제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근데 트위터를 어떻게 하면 정부 정책 홍보 담당자들 대상으로 이걸 활용할 건지 그거를 강의를 해달라고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강의를 했다니까요. 트위터 진짜 초기예요. 기업에서 의뢰가 오기도 전이었어요. 그것 보고 정말 우리나라 정부 이렇게 앞서간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한번 놀랐고요. 하여튼 최근 하여튼 한 4년 전에 트위터가 생겼을 때 그때도 또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부가 기업에 비하면 뭐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고 뭐 속도 변화가 늦고 서비스 정신도 없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기업보다 더 많이 잘 나가야죠. 그리고 굉장히 그 안테나를 이제 높이 지금 올리고 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 B2R, 아까 리테일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나 좀 드릴까 합니다. 그 도매국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는 이제 벌써 생긴 지 10년 정도 된 회사고, 원래는 이 사이트 이름이 낙가마라고 그랬어요. 잘 아시네요. 낙가마가 이제 조금 약간 어감이 안 좋은 말인데, 이제 뒷거래를 한다, 뭐 이제 그런 이제 일본말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회사 사장이 낙가라는 말이 이제 좀 그런 어감이 좀 그렇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낙가마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 1년 전부터 이제 그걸 도매국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랭키닷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가서 보면 이제 도매국 이쪽이 온라인 도매 시장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지금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 사이트 특징은 뭐냐면요. 그냥 어떤 제품을 하나 단품으로 구입하는 것은 못해요. 그 대신에 이제 그거를 5개 단위, 뭐 10개 단위 그런 식으로 이제 도매 단위로 구매를 하는 것이 이 장터의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조그만 샵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제품 하나만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재고가 좀 있어야 이제 자기 그 가게에서 파니까. 그래서 이 B2R 이런 쪽을 이제 재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B2B인데 B2B는 이것보다 규모가 더 큰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뭐 대기업끼리라고 한다든지 뭐 중견기업끼리 한다든지 좀 그런 차원인데 이거는 그 규모는 좀 적긴 적지만 어쨌든 이것도 B2B의 소규모의 B2B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B2B의 하나의 예를 들면은요. 이 회사는 뭐 생긴 지 지금 한 7년 정도 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의 그 핵심되는 그 상품이 이제 제니퍼라고 있는데 그 상품, 그건 뭐냐면은 이제 어떤 기업에서 이제 그 PC를 이용하고 인터넷도 이용하고 이제 뭐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 관리 부서 이런 쪽에서 어디에 문제가 생기고 지금 뭐 전체 용량 중에서 몇 %를 쓰고 있고 몇 명이 접속하고 이제 막 그런 성능을 체크하는 어떤 대시보드 같은 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런 그 컴퓨터 관리 부서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알기 쉽고 보기 좋게 그리고 디자인도 잘 돼서 그걸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사이트 운영 그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하지만 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회사라면 다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회사는 국내에서도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지만 해외에서도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전체가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회사는 뭐 요즘 특히 뭐 인터넷을 보면 이 건강한 기업 그런 문화를 만들겠다고 해서 기업의 직원들의 복지 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이제 인기를 많이 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여튼 이 회사는 이제 B2B로 이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근데 이 회사는 자기들은 R&D 부서고 상품만 만들고 이 마케팅을 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 바깥에 있는 그런 이제 협력 업체, 이렇게 마케팅 그 업체들 그런 데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제품을 만드는 데지 이제 B2B 마케팅을 직접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회사가 이제 마케팅을 해줘야 이게 서로 이제 수익 분배를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윈윈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제니퍼 소프트는 이제 그런 종류의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B2C와 B2B의 어떤 수렴 현상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스타벅스 얘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스타벅스 본사를 갔었어요. 근데 본사를 가면 이제 외부의 손님들이 많이 오면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카페테리아가 있어요. 근데 카페테리아를 이제 가니까 이런
저기 커피 머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스타벅스에서 이제 그 조달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일반 그 커피 매장을 통해서 B2C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해서 이런 데에다가 직접 파는 거죠. 원두도 팔고 어떤 이런 커피 머신도 이걸 파는 거죠. 근데 커피 머신을 갖다 놓으면 우리가 뭐 정수기 그 하듯이 계속 물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여기는 물도 공급해야 되면 이 커피 원두를 계속 공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스타벅스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에다가 지금 B2B로 자기의 원두를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 카페테리아에서 뭐 먹는 뭐 이런 커피, 뭐 과일, 뭐 빵, 그건 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요즘 이제 케이터링 서비스라는 거 아시죠? 뭐 기업에서 이렇게 회의하고 그럴 때 이제 커피 직접 타고 힘드니까 뭐 전화만 걸거나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문하면 정해진 시간에 이제 와서 케이터링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그게 지금 굉장히 큰 시장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성장상.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케이터링 서비스도 B2B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정수기 같이 하는 이런 것도 B2B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2C 기업이 B2B로 가고 있고 또 B2B 기업이 또 B2C로 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자꾸 허물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그 CMO로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오래 전이죠. 그때 95년에 나이키에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스타벅스를 글로벌 브랜드를 키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이제 스캇 그 배드베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이키에서 이분이 뭘 했냐면 Just Do It 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어 가지고 나이키를 아주 정상으로 올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과를 보고 이제 스타벅스에서 이제 하워드 슐츠 회장이 이제 불러서 이제 스타벅스 CEO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때가 1995년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스타벅스가 언제 생겼죠? 99년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스타벅스가 미국은 이제 막 커가고 있는데 아직 글로벌 브랜드까지는 안 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타벅스를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 건지 그걸 고민을 하다가 나이키에서 이 사람이 잘한다고 그러니까 스카웃을 해서 이제 스타벅스 CMO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혁혁한 걸 실제로 세웠어요. 그 책도 이제 이쪽 분야로 썼는데 자, 근데 이 사람은 이 매장을 통해서 그 커피를 판매하는 건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걸 세계화를 시키려면 외국 사람들이 자꾸 이 자기 커피들을 많이 맛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외국 사람들이 자주 오는 데가 어디일까요?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그래서 비행기의 기내식으로 스타벅스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항공사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B2B로. 그러면 이제 물론 식사 뭐 이런 거 뭐 비빔밥 이런 거 먹는 것도 나오지만 커피도 이제 거기에 이제 메뉴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신청하면 먹을 수 있고 또 뭐 퍼스트 클래스나 뭐 그 비즈니스 클래스 같은 경우는 또 마음대로 또 먹을 수가 있으니까 더더구나.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스타벅스 매장을 꼭 안 가더라도 비행기에서 처음으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맛이 좋으면 이제 입소문도 내고 이제 실제로 뭐 미국에 가서 스타벅스 매장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전략 아니에요? 그렇죠? 비행기 안을 타겟팅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스캇 배드베리가 그런 걸 한 거죠. 그리고 펩시하고 이제 제휴를 해가지고 이제 꼭 스타벅스 매장이 아니더라도 슈퍼마켓에서 스타벅스의 그 프라푸치노라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 채널을 이 기본 그 스타벅스의 커피숍이 아니라 다른 채널을 막 뚫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캇 배드베리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브랜드 관리는 육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애 키우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잘 크도록 이제 뭐 음식도 막 줘야 되고 뭐 잘못하면 좀 이렇게 뺨도 이렇게 때리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좀 행동도 바꾸도록 하고 얼르기도 하고 뭐 격려도 하고 하여튼 애 키우는 거하고 똑같다 브랜드라는 건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 스타벅스가 글로벌 브랜드로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스타벅스가 우리가 B2C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B2B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B2B. 아까 케이터링 뭐 그것도 먹었지만 그래서 B2B와 B2C의 영역이 점차 없어지고 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자동차 렌탈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디가 제일 크죠? 지금 이제 KT 헐츠? 금호? 그 옛날 금호였다가 지금 KT로 이제 넘어갔잖아요. 하여튼 그리고 에이비스 그런 것도 있고, 뭐 아주 렌탈 그런 데서 하고 있고, 뭐 하여튼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면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미국에서도 가장 큰 데가 헐츠였었어요. 헬츠. 물론 가격이 좀 비싸지만 우리가 외국 공항 가면 이제 그 공항에서 이렇게 그 렌트카 이렇게 하는데 이제 헐츠가 가장 큰 데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이비스나 내셔널 하여튼 그런 데들이 이제 쭉 있었는데, 근데 이 회사는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이제 지금 여러분 이제 조금 아실 것 같은데 그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몰랐던 회사였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자동차 렌탈 회사를 들어오려고 했을 때 아까 말대로 헬즈나 뭐 이런 에이비스나 이런 데들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다 B2C를 하고 있었어요.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자동차 렌트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그쪽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엔터프라이즈는 처음에 B2B 시장을 들어갔어요. 자, 이 렌털카의 B2B 시장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데가 B2B 자동차 렌탈을 요구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요? 세콤 이런데 거기는 리스 같은 거 아닐까요? 리스는 이제 장기 계약을 하는 거고 이제 이 렌탈은 단기 계약이잖아요. 하루 빌리든 뭐 일주일 단위고 리스가 이제 그 보안업체 같은 데들이 잘 것 같은데 인천공항. 근데 하여튼 이 회사는 어떤 데를 처음에 타겟을 했냐면 굉장히 독특한 니치 마켓을 뚫었어요. 그 뭐냐면 보험회사를 했어요. 보험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제 그게 뭐 이제 크랙으로 이제 가잖아요. 뭐 이게 이용하지 못하고 하여튼 자동차 수리업소로 가는데 그럼 자동차가 없으니까 이 자동차 보험회사가 우리나라도 그러나요? 자동차를 대신 빌려주나요? 우리나라 빌려주나요 지금? 예전에 안 빌려줬었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빌려주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자동차 보험회사가 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번거롭기도 하고 뭐 관리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이 회사가 그런 사고 낸 사람한테 자동차를 렌트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방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만 하더라도 이런 시장이 없었대요. 근데 이 엔터프라이즈가 이 B2B 시장으로는 도저히 들어가서는 이제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B2B를 찾다가 그런 니치 마켓을 찾았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났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눈치채지 못한 거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보험사, 뭐 차 수리점, 카 딜러, 이제 이런 데를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항 렌탈, 이제 이런 쪽으로도 이제 가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계속 커져서 지금은 미국에서 1위를 하고 있어요. 헐츠가 옛날부터 아주 뭐 맡아놓고 1위였는데 지금 2위로 이제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던 에이비스가 무슨 광고 슬로건으로 유명하죠? 우리는 2위다 강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깝게도 이제 3위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밀린 게 아니고 이 엉뚱한 데서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라는 건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아래 뭐 20위쯤에서 놀던 그 애가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1위가 됐다니까요. 지금 이 경우는. 하여튼 이런 것처럼 이 엔터프라이즈는 B2B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성공을 하니까 이제 B2C에 이제 들어가도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B2C도 해요. 그래서 미국 공항에 가면은요, 이제 거기에 자동차 빌리는 데들 쫙 있거든요, 부스가. 거기에 이제 헬츠도 있고, 엔터프라이즈도 있고, 내셔널도 있고, 이렇게 에이비스도 있고 쫙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없었는데 이제 B2C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B2B 거래 그 특징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느 정도 좀 얘기를 드렸는데, 하여튼 고객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영남 지역만 하는 그런 그 B2B도 있고, 뭐 호남 지역만 하는 데가 있고, 뭐 경기도 쪽만 하는 데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있죠. B2B 성격으로. 그리고 고객의 일회 주문량이 크고 반복 구매가 많고, 그리고 이제 고객이 아무래도 B2B니까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매 동기가
합리적이다? 뭐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반 소비자는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구매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소비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는 왜냐면은 하여튼 가격이나 뭐 품질이나 그런 것들을 냉철히 고민을 하고 그리고 구매 담당자가 물론 결국은 한 사람이지만 이제 그 뭐 자기 옆에 부서 위에 상사 등등 이제 그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감성적인 요인들이 자꾸 이제 배제가 돼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그런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이제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이제 좀 있지만 이따가 이거는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B2C가 B2B와 여러모로 차이가 많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 알고 있는 그런 그 전 세계적인 기업들, 브랜드들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B2B만 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B2B의 비중이 상당히 큰 그러니까 자기 회사의 매출에서 B2B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회사는 우리가 B2B 기업이다, B2B 브랜드다 해도 뭐 특별히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 소비자가 IBM 뭐 제품 막 사고 IBM 컨설팅 받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전에는 IBM PC라는 게 있어서 일반 소비자하고 이렇게 연결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지금 뭐 중국에다 팔아버렸잖아요. IBM PC는 레노버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지멘스가 독일의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런 그 복합 기업,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게 재벌이고요. 이제 외국에서는 재벌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복합 기업, 뭐 영어로는 conglomerate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의료도 있고 뭐 수송기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계 뭐 등등 다 있는데 이게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업 소프트웨어 1위잖아요. 여기가 ERP 이런 쪽을 특히나 더 그렇고 이 세맥스 멕시코의 시멘트 회사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뭐 거의 한 3위쯤 하고 있는 회사예요. 세맥스 근데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회사가 예전에 적었는데 엄청나게 그 인수합병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통합 브랜드 전략을 잘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 거의 3위까지 와 있어요. 이따가 제가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그 얘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터필러 아시죠? 뭐 이렇게 수해 뭐 이렇게 뭐 사고 나고 재난 나면은 이제 이렇게 막 긁는 데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두산중공업 그런 데가 이제 하기도 하지만 이 캡이라고 있어요. 이게 KAT. 원래는 이제 카터필러인데 이 앞에 세 개만 해서 캐시라고 되어 있는데 텔레비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하여튼 이런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B2B 브랜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기업에 대해서 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챔피언 이런 말 여러분 좀 들어보셨죠? 숨은 강자. 그래서 이 B2B 기업 중에는 히든 챔피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제 그 비즈니스 분야에 있어서는 그 회사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그 회사 제품을 많이 구입하는 그런 그 회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태리에 어떤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은 히든 챔피언으로 있는데 그 회사는 뭘 만드냐? 단추만 만들어요. 단추만. 근데 이 단추 분야에서는 아주 압도적인 일이거든요. 어떻게 단추 기업으로 히든 챔피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온갖 종류의 단추 디자인을 개발을 해가지고요.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단추는 이제 물론 이런 양복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것도 디자인이 많이 필요하지만 또 아주 특별한 그 상황에서 쓰이는 그런 작업복들 그런 데는 또 특수한 단추들이 필요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업은 하여튼 단추만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근데 그게 굉장히 잘 B2B적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이런 양복 단추를 포함해서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에 단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근데 한 분야를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가면 이런 히든 챔피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단추만 갖고서도. 그래서 하여튼 이 책은 그 헤르만 지몬이라는 독일의 경제학자인데 이제 그분이 쓴 책인데 10년마다는 아니고요. 10년 전에 만들었던 책인데 그거를 다시
2008년 정도 다시 큰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만든 기업 책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이 히든 챔피언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특성이 뭐냐 하는 그것보다도 이 히든 챔피언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기업들을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드리는 건데요. 대부분 여러분 잘 모르시는 회사죠, 그렇죠? 바더, 3D 사이언티픽, 테트라, 히가네스, 법캣은 여러분 좀 아실 것 같아요. 이건 몇 년 전에 두산중공업이 이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 좀 인수를 잘 못했던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가지고 좀 난관에 좀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다 모르는 회사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회사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바로 B2B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쭉 했고 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에네르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요즘 풍력 발전이 굉장히 큰 시장을 뜨고 있잖아요. 이 에네르콘이 전 세계 풍력 발전기 만드는 데서 업계 1위거든요, 지금. 그리고 독일이 지금 풍력 발전으로 지금 굉장히 드라이브 하고 있거든요. 원전 다 없앤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풍력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회사입니다. 자, 하여튼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지나가고. 자, 브랜드 우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브랜드는 약속이다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속. 굉장히 공감하는 듯한 약속을 깨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기업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깨면 그러면 소비자는 나위고 귀찮으면 이제 다른 데로 확 가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계속 지키는 거, 약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 듣고 읽고 알고 느끼고 생각하고 막 온갖 그 오감을 이용해서 다 이제 느끼는 거잖아요. 체험도 해보고. 그래서 브랜드라는 건 어떤 일부의 어떤 이렇게 생각이 아니고 자기가 그동안에 광고를 통해서 봤건 직접 사용해서 봤건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느낀 총합적인 그런 인식이 바로 브랜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는 무형 자산이에요, 그렇죠? 어떤 브랜드라고 어떤 상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총체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브랜드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중요한 의미, 그러니까 약속이고 총체적 인식이고 무형적 개념이다.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잠시 좀 인용을 했습니다. 이를 이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이 필립 코틀러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거기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차별화를 하는 게 우리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매출 증대, 그리고 브랜드가 가치가 높으면 더 높은 가격으로 이걸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 프리미엄을 갈 수가 있고, 선호도, 충성도, 하여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아무래도 이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면 이제 그 새로운 그 상품에 대해서 또 구매를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미래 비즈니스를 또 이제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건 하나의 그냥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자, B2C와 B2B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관점에 있어서 이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미지를 이제 주고 편익을 준다라는, 효용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보 효율성. 정보 효율성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제품, 뭐를 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이제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브랜드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품, 예를 들면 뭐가 되는 거 사겠다. 라면 그 관련된 제품들을 이제 품질도 보고, 소비자 리포트 이런 것도 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다른 사람들 사용 후기도 보고, 굉장히 하는데, 그러다가 너무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무거나 사자 그래갖고 덥석 10% 할인 가서 이제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효율성이 뭐냐면요, 정보를 찾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쓰면
아무리 그 제품을 잘 사더라도 사실은 비싸게 주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시간 코스트가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보 효율성 증가라는 건 뭐냐면 브랜드가 잘 형성이 돼 있으면요. 아, 저 제품은 믿을만해. 그래서 별다른 조사 안 하고도 그냥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효율성이 그래서 높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게 왜 그럽니까? 아무 데서나 가서도 그냥 덥석 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브랜드를 자꾸 중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험 감소는 뭘까요? 이건 이제 정보 효율성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이 B2B는, B2B에 있어서는 위험 감소의 요인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B2B는 B2C에 비해서, 그러니까 크게 많이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번 사면 계속 사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잘못 사면 그 부담이 엄청 크고, 더구나 그 산 것이 이 회사가 만들려고 하는 어떤 제품의 어떤 부품이라고 그런다면 그 부품 때문에 이 전체 제품이 망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살려고 그러죠. B2B 구매 담당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브랜드라는 게 이 B2B 구매 담당자한테는 훨씬 더 중요해요. 일반 소비자한테는. 그래서 이 위험 감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미지 편익 창출 이거는 이제 뭐 B2B도 있지만 B2C한테 이제 더 중요하다라는 그 얘기고요. 결국 그래서 이 B2B 브랜드라는 것은 B2C 브랜드 못지않게 어쩌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위험 감소라는 포인트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B2B와 B2C 그런 차이점 얘기를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풀어 놓은 건데요. 산업재 이제 그런 복잡성, 이제 아까 뭐 부품들이 막 복잡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있고요. 그리고 파생적 수요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B2B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소비자가, 좀 무식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PC를 노트북을 산다. 그러면 노트북 안에 어떤 부품들이 막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하드디스크하고 뭐고,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뭐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그 브랜드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 전체적으로 보기가 괜찮고, 어느 정도 잘 굴러가고, 사람들이 그냥 좋다고 그러면은 그냥 구매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품에 대한 지식도 막 많이 알고 그래요. 그래서 이따 얘기 좀 드리겠지만, 인텔 인사이드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어떤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하는지, 이제 그걸 보고 제품을 살 때, 이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인텔 거네? 아니네? 그걸 보고 노트북을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예를 들면 자동차 수리점에 가서 엔진 오일을 바꿔야 되겠다. 근데 엔진 오일에 이제 브랜드가 막 있잖아요. 여러분 뭐 알고 계세요? 자동차 엔진 오일 중에. 지크 등등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자동차 윤활유 이런 거는 소비자한테 광고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SK가 처음으로 이 자동차 윤활유, 엔진 오일을 광고를 TV에서 막 했거든요. 지크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 수리점에 갈 때 엔진 오일 그냥 바꿔주세요 그렇게 안 하고 지크로 바꿔주세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 파생 수요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측면이거든요. 어떤 브랜드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수리소 가서 뭐를 여러 가지를 바꿀 때 구체적인 브랜드를 언급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엔진오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많이 그러고 계세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그게 이제 파생적 수요입니다. 어떤 제품을 살 때 그게 파생적으로 나온 그런 제품들을 이제 요구한다라는 거고, 아무래도 B2C에 비해서 B2B는 이제 국제적인 그런 거래가 훨씬 많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조직 차원에서 구매를 하고, 이거는 이따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구매 센터가 있어가지고, 구매 센터 안에 이제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아까 나온 얘기들을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표현인데, 이런 구매를 할 때 이제 문제 인식,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대충 이제 컨셉 잡고 어떤 제품이 필요하다라는 건 이제 명세 스펙을 이제 막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줄 회사들이 뭐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포즈를 받죠. 보통 이제 입찰을 통해서 이제 많이 하잖아요. 큰 기업 같은 경우엔. 그래서 이제 그걸 비교 분석을 하고, 그래서 선정을 하고, 이제 주문을 해서 이제 하고, 이제 그 주문 절차 내역서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구체적인 이제 샘플이 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성능 평가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업들은 이제 이 중에 뭐 일부를 점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풀 버전으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이런 단계로 이제 B2B 어떤 구매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얘기를 했는데 구매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1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다 빼고 뭐 7단계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어떤 기업이 제품을 이제 처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1단계부터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반복 구매가 이제 조금 되면 이게 그리고 이제 상대편 제품이 이제 조금 바뀌고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 여전히 거래했던 기업이니까 앞에 단계는 빼고 한 3단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뭐 제품의 성능도 안 바뀌고 이제 그야말로 반복 구매. 이제 그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뭐 가격만 갖고도 이제 뭐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구매가 새로운 구매냐, 약간 수정된 재구매냐, 아니면 뭐 수정되지 않고 그냥 전형적인 구매냐, 재구매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단계를 스킵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이제 좀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매센터 결국 이제 B2B 마케팅의 핵심은 구매센터를 어떻게 공략하느냐의 문제이지 않겠어요? 결국 따지고 보면 그렇죠? 상대편 기업의 구매센터. 근데 구매센터가 이제 어떤 제품을 살 건지를 결정을 할 때 이제 아까 그 뭐 전형적 재구매냐, 새구매냐 이제 그런 구매 상황이나 또 어떤 그 뭐 인간적인 이유 뭐 그런 그 감성적인 요인 같은 주관적 요인들이 있고요. 또 객관적인 요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책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브랜드의 위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브랜드를 이 구매센터 구매 담당자가 모르면 이런 것들 정말 복잡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정보 효율성 얘기했잖아요. 정보 효율성이 그러니까 구매 담당자가 그 살려고 하는 구매 그 브랜드를 모르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느라고 아마 1년은 소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브랜드를 이미 알고 있으면 믿을 만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여러분 뭐 남자 여자 사귀고 뭐 그럴 때도 그 사람의 브랜드 뭐 그런 게 없을까 하고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그 정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정보가 하나도 없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 밑바닥부터 의심부터 하고 이제 막 시작을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앞단계 다 띄고 가운데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뭐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의 파워, 구매센터에 영향력을 주는 요인 중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중요한 건 아까 제가 구매 담당자가 있는데 이제 그 층층시야 시어머니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만약에 이 브랜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설득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렇죠? 근데 전혀 모르는 브랜드다 그러면 설득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제품이 좋아도 설득하는데 지치다가 결국 브랜드 있는 제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브랜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성분 브랜딩에 있어서 이 책은 이 필립 코틀러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B2B 브랜드 마케팅에 쓴 공동 저자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다시 이 성분 브랜딩만 갖고 책을 썼어요. 이건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이 책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이런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부제가 재미있습니다. Making the invisible visible.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게 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 컴퓨터 안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안 보이잖아요. 특별히 그 해부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지만 저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게 이 성분 브랜딩이다라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부제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성분 브랜딩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면 뭐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임플란트 하고 계신 분 계세요? 하고 계세요? 진짜. 어떤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을 쓰시나요? 브랜딩은 안 물어봤어요? 브랜딩 안 물어보고도 그냥 뭐 치과병원에서 하라고 그러면 그냥 싼 걸로 한 걸로.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도 지금 온갖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건강한 사람은 태어날 때 있는 거 그거 그대로 쓰고 있지만 이제 어딘가 몸에 이제 부실한 부분들이 생기면
뭐 이거를 바꾸든지 뭐 모발을 바꾸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간도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사이보그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도 지금 점차 이런 온갖 그런 그 공산품으로 이제 앞으로 점차 채워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제 대체 장기다라고 그러잖아요. 대체 장기. 앞으로 그게 굉장히 큰 그 성장 산업 중에 이제 하나죠. 안구도 바꾸고 뭐 막 그렇죠. 그래서 이 성분 브랜딩에 여러 가지 그런 회사들이 이제 회사들 브랜드들이 막 있습니다. 그 농장 제품, 천연 제품, 뭐 부속 재료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좀 이따가 일부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 청계산 그 등산을 하러 갈 때 그 신분당선을 탔어요. 지금 여기 뭐 강남역인데 강남에서 타면 이제 가잖아요. 정자역까지 가고 중간에 청계산 입구역까지 두 정거장 가면 되던가요? 하여튼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 보면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역에 이 아웃도어 브랜드들 광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눈에 들어오셨어요? 청계산 가면 특히 막 그래요. 그래서 고텍스가 그야말로 성분 브랜딩을 하는 회사거든요. 우리가 고 제품 이 텍스 그거 자체를 우리가 뭐 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기 등산할 때 쓰는 그런 위아래 그런 의류를 할 때 결국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고어텍스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훌륭한 기업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의 성능도 그렇지만 일하고 싶은 기업 그런 랭킹에 지금 굉장히 높게 지금 랭킹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이런 기업이 뭐 생기면 정말 좋겠다라는 거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데 고텍스 이렇게 하지만 또 여기에 등산한 듯한 그런 뭐라고 할까 인형 같은 것을 하여튼 매달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겨울이 돼가는데 그리고 혼수용품으로도 이제 많이 하죠. 뭐라고 그럴까요? 캐시미어 이렇게 하면 가볍고 따뜻하고 좋잖아요. 근데 캐시미어보다 더 비싼 게 베이비 캐시미어. 캐시미어가 어렸을 때 우리가 뭐 소보다도 예를 들면 송아지 뭐 그렇게 뭐 찾듯이 베이비 캐시미어가 한 2배 정도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것보다 더 비싼 게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비큐나라는 건데 이거는 남미에 이제 있는 그런 종이에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그 희소 가치가 높아가지고 근데 이게 훨씬 더 따뜻하대요. 근데 이거는 너무 희소 가치가 있어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비큐나 하나만 갖고 어떤 코트를 만들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캐시미어 안에 이거를 이제 조금 집어넣는 거죠. 한 5% 그렇게 넣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이 가격이 2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브랜드를 알게 됐냐면 제 잘 아는 사람이 혼수용품을 사는데 남자용 혼수용품을 살 때 고민하더라고요. 캐시미어 살 건지, 베이비 캐시미어를 살 건지, 비큐나를 살 건지. 그러다가 제가 비큐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네털.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코트를 산다 했을 때 결국 우리가 그 소재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가볍고 보온 효과가 높은 거를 좀 찾고 있는 거죠. 자, 인텔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그전에는 그래서 인텔 인사이드라는 그 슬로건을 내걸고 아주 정말 큰 성과를 이제 얻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처음에는 우리가 386, 486 여러분 이런 표현 이제 아세요? 옛날에 많이 썼잖아요. 그 프로세싱 그 속도를 가지고. 근데 이걸 갖고 이렇게 상표를 만들려고 인텔이 했는데, 근데 결국 실패했어요. 이게 이제 숫자니까 상표로 등록을 받아들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뭘로 할까 막 고민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인텔로 했다가 그 다음에 더 컴퓨터 인사이드로 바꿨다가 이제 컴퓨터 대신에 인텔 인사이드를 넣어가지고 이게 한 2년 동안에 정말로 아주 전방위적인 마케팅을 한 겁니다. 광고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엄청나게 성공을 한 거죠. 인텔 인사이드. 그런데 지금 인텔 인사이드라는 말 요즘 잘 못 들으셨죠. 이제. 근데 이제 충분히 사람들한테 각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이제 있지만 이 인텔 그 회사의 그 제품이 지금은 이제 PC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데도 많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텔 립사이드 이제 이런 걸 이제 이용을 하는데 이것도 요즘 이제 광고는 많이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데 하여튼 2006년부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인텔이라는 그런 그 반도체가 이제는 그 PC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평면 TV, 무선 홈 네트워크, 휴대폰, 뭐 이런 의학용 진단 장비 이런 걸로 이제 막 넓어져 가고 있어서 지금 이제 일단 인텔 인사이드나 이제 인텔 리버헤드 이제 이런 표현들은 뭐 그렇게 많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뭐 사람들 뇌리에 다 있죠. 인텔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보면 광고나 뭐 브랜딩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게 형성이 안 돼 있을 때 있도록 이제 점프할 때 이제 많이 하는 거고요. 이미 이제 안 해도 뭐 효과가 있으면은 구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제 더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스프라고 독일의 화학 기업 잘 아세요?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B2C로는 많이 접촉을 안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 회사가 몇 년 전에 광고를 이렇게 냈어요. 자,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다 성분 브랜딩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컴퓨터 스크린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스크린을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샌드보드 이런 걸 만들질 않는데 더 좋은 소재를 이용해서 가볍게 만듭니다. 우리는 드레스를 만들지는 않지만 이 드레스 안에 있는 소재 그거를 이제 개선을 이제 해서 더 밝게 이제 더 뭐 블링블링 한다고 그럴까? 뭐 하여튼 그런 걸 소재를 만든다는 얘기고 우리는 모터사이클을 만들지는 않지만 모터사이클을 더 빠르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회사는 화학기업인데. 그러니까 이 모터사이클이 여러 부품으로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내구성과 이런 충격에 잘 버틸려면 이제 금속을 이용했어요. 근데 이제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화학적으로 이런 새로운 그 소재를 만들어도 충분히 금속을 대체할 정도의 강도를 가지게 됐어요. 근데 가벼우면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겠어요? 오토바이가. 그렇죠? 무겁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금속으로 만든 재료를 오토바이 그 부품으로 썼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화학적으로 이제 부품을 만들어서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가벼워져서 더 빨리 오토바이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빨간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스프를 잘 모르지만 우리 봤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지금 행복하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라는 그런 한 페이지 광고인데 저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걸. B2B 기업이라면. 자, 이건 지나가고요. 브랜드 요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B2C에도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그냥 슬쩍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보쉬라는 회사 아시죠? 이것도 독일 기업인데 이런 그 전동 기구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자동차 그런 부품도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이 보쉬의 그 슬로건이 이겁니다. Be quick, be better, be Bosch. 여기서 이제 퀵은 Q는 이제 품질이고요. I는 혁신이고 이제 K는 이제 고객 지향적이다라는 이제 발음이 똑같으니까 이제 C 대신에 K로 이제 바꿨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고객의 기대를 초월하는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잘 만들고 더 앞으로 개선하고 또 이 보쉬라는 거 이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 너무나 자부심을 느끼고 여러분에게 충분히 그런 제품들을 드릴 걸 약속합니다라는 그런 그런 시리즈로 이렇게 그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부심이 있는 전체적으로 그런 슬로건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페덱스 여러분 잘 아시죠? 왜 C학점을 맞고서 뭐 성적이 굉장히 나빠서 그러긴 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회사를 만든 사람이 이제 이 프레드릭 스미스잖아요. 예일 대학 다니는데 이 허브 앤 스포크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예전에는 이제 직항이었는데 이제 직항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어떤 허브 공항이 있어가지고 허브끼리 연결을 가는 기업만 있고 이 허브에서 또 지역으로 가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이 물류 네트워크를 가지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물류 운송을 할 수 있다, 사람 운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허브 앤 스포크거든요. 허브라는 거 이게 중심이고 스포크가 이제 자전거 이렇게 날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 옛날만 하더라도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의 이제 물류 방식이 이제 일반적이지 않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제안해서 이걸 이제 회사로 이제 만든 게 이제 페덱스죠. 근데 페덱스가 이제 그것만 갖고 했으면 아마 성공 못 했을 텐데 이 이길 배송이라는 걸 했죠.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하도록 하는 거, 오버나이트 딜리버리. 이제 이게 그야말로 아주 혁혁한 공을 이제 세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이름을 만들 때 페더럴 익스프레스라고 처음 했어요. 근데 이 페더럴이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 여러분 이해하고 계세요? 페더럴. 우리나라에서는 페더럴이라는 말을 좀 덜 쓰지만 미국에서는 페더럴 가버먼트, 그래서 연방 정부. 그러니까 주 정부가 아니고 연방 정부 할 때 페더럴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렇게 연합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페더럴 땄어요. 그러니까 페더럴 가버먼트 페더럴을. 왜 페더럴이냐? 우리는 한 일부 지역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커버하는 거야. 이제 그런 메시지를 미국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그래서 페더럴 익스프레스라고 이제 썼는데 저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하여튼 우리는 하여튼 지역 업체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한국 전체를 우리는 커버하는 그런 물류회사야. 그럼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하게 됐고,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FedEx로 바뀌었잖아요. FED하고 EX로. 근데 왜 FedEx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중에 회사 이름을 바꿨냐면, 그거는 회사가 알아서 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페더럴 익스프레스 하면 이제 말하기가 귀찮으니까 이걸 합쳐서 FedEx란 말을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어떤 소비자가 이렇게 이 회사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 우편물 FedEx로 보내, 어디로. 그럴 때 I FedEx it 그랬대요. FedEx는 그냥 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보내버리다. 그래서 이 회사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FedEx라고 아예 회사 이름을 바꾼 거예요. 흥미롭지 않아요? 그렇죠? 이미 이제 그 크라우드 소싱을 한 거예요. 저기 소비자 사용자로부터 그런 그 아이디어를 이제 얻게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 전에 여러 그런 그 서비스를 하는 이제 업체들을 이제 직접 만들거나 뭐 인수를 해가지고 이걸 다 FedEx라는 이제 앞에 그 공통 분모로 놓고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뭐 코퍼레이션이나 뭐 페더럴 익스프레스나 뭐 서비스나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계속 이렇게 바꾸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요즘 이런 걸 이제 뭐 모 브랜드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하고 그 옆에 이제 서브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요, 이게 예를 들면 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서비스는 상당히 좋아서 고객 만족도가 높은데 요거 2개가 만약에 서비스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 전체가 허물어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품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도 보면 어떤 이제 기업이 괜찮다고 해서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에 예를 들면 삼성이나 뭐 SK나 그런 이름을 안 붙여요. 왜냐하면 이 궤도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죠. 그래 놓고 이 정도면 뭐 우리 뭐 입양해도 됐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식 이제 SK나 뭐 삼성이나 이런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하는 게 뭐 기업에 있어서는 당연히 현명한 그런 그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캐스트웨이 여러분 영화 뭐 너무 잘 아시죠? 이거 안 보신 분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안 보고 싶어도 케이블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나와가지고 해서 페덱스 직원으로 나와가지고 뭐 너무너무 홍보 효과가 커서 그래서 이제 우스꽝스러운 얘기로 캐스트웨이 영화는 사람들이 돈까지 내고 본 22시간짜리 페덱스 광고다. 원래 사람들이 광고 보는 걸 좀 싫어하는데 이건 돈까지 내면서 하고 있다. 뭐 하여튼 그런 재미있는 그런 지적도 하고 그랬습니다. 브랜드 광고에 오라클이 이제 있는데요. 오라클의 그 광고 중에 굉장히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라클 제품을 사용한 그런 그 고객 기업, 클라이언트, 스텔란트라는 회사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그대로 두고 이 고객사, 클라이언트 이름만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문 광고도 하고 이런 입간판 광고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효과를 거두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효성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신문에 특히 이제 글자가 빡빡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지우고 여백의 미를 또 이용하니까 더욱더 이 오라클이라는 이름과 이 클라이언트 이름이 이제 눈에 더 잘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까 오라클처럼 여백의 미는 없고 이제 꽉 채웠어요, 사실 이것저것로. 하여튼 기본 컨셉은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들이 계속 늘어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수목 전용 그런 그 비료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료는 원래 이제 한 20kg 그래서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도시농업도 하고 이런 조그만 텃밭도 만들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큰 비료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그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라고 제가 또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오라클의 그 광고 컨셉은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지나가고요. 그리고 감성 브랜딩 중에 이걸 카터필라를 하나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카터필라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이 굴삭기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터필라라는 것이 원래 어떤 뜻인지 아세요? 카터필라라는 말의 뜻. 애벌레라는 뜻이에요. 애벌레. 이게 나비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번데기잖아요. 번데기 전이 뭐죠? 애벌레. 애벌레는 이렇게 막 이렇게 기어가잖아요. 이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 껍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 안에서 이제 숙성이 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열고 나오면 이제 나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벌레는 기본적으로 좀 싫어하죠. 막 징그럽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회사는 하여튼 카터필라 이제 이 탱크처럼 이게 체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카터필라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이제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이 굴삭기 브랜드를 카터필라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회사 이름은 카터필라가 아니고 다른 그 이름이었었어요. 벤자민 홀트라는 그 기업이었는데, 근데 이 카터필라가 사람들한테 엄청 인기를 끌면서 아예 회사 이름을 그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릭 칼이라는 그 이런 어린애들이 보는 이런 그림 그 동화 아세요? 혹시 아시죠? 그게 거기서 The Very Hungry Caterpillar. 그러니까 식욕이 엄청 많은 그런 애벌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게 이 카터필라하고 똑같은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굴삭기 이름이 바로 이제 그것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세맥스 아까 좀 얘기를 드렸는데 세맥스는 하여튼 멕시코 그 시멘트 회사인데 처음은 작은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키우면서 엄청나게 지금 큰 그 브랜드의 회사로 지금 이제 그 돼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멕시코가 사실 뭐 그렇게 가난한 나라는 아닌데 어쨌든 그 나라에 이제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집을 지을 때 이제 시멘트가 필요한데 시멘트를 이제 한꺼번에 사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개 같은 게 있잖아요. 뭐 한 70명 정도 이렇게 있으면 이제 서로 자기가 조금씩 돈을 내서 이제 그게 목돈이 되면 이제 한 사람이 처음에 받아가고 뭐 한 달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받아가고 하지 그게 이제 개잖아요. 근데 이제 이 회사는 그 파트리모니오 오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차례가 오면 시멘트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그 어떤 좀 공익적인 성격도 있고 또 하여튼 이런 그 시멘트를 선물로 주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인기를 상당히 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M&A로 굉장히 큰 회사고 이 통합 브랜드 전략을 잘 써서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가는 그룹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이런 그 약간 공익적이고 사람들의 그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한테 더욱 인기를 끄는 그런 그 회사가 이제 되었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시간이 약간 부족해서 뭐 전반적인 얘기 조금 부르도록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얘기를 드리면 이 브랜딩에 있어서 어떤 감성적인 것도 중요하고 성분적인 요인도 중요하고 뭐 슬로건, 뭐 통합 브랜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필립 코틀러가 이 책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지만 여기 CSR 마케팅이라는 책에서 훨씬 더 자세히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그 B2C 기업보다도 B2B 기업이 아무래도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런 공익적인 그런 그 어떤 캠페인 마케팅을 하기에 이제 훨씬 더 적합한 거거든요. 뭐 포스코 뭐가 이제 대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 B2B 기업이 해야 더욱더 신뢰받는 그런 그 브랜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마케팅 그런 그 실천 방안들을 그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것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필립 코틀러가 이제 그런 그 마켓 3.0이라는 그런 체계를 다시 보면 하여튼 제품 중심에서 이런 그 소비자 지향, 그 다음에 가치 주도 시장 이런 걸로 점차 옮겨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 가치 주도에 해당되는 것이 방금 이제 그 공익 브랜딩, 뭐 사회적 브랜딩, 환경 브랜딩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2C 기업도 그렇지만 B2B 기업은 더욱더 이제 이 가치 주도 시장에 있어서 더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브랜딩 전략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얘기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